본 방송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생하기 바라며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동지의 지화가 좋은 이지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첫 방송인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은 네, 저는 편집을 맡은 김초롱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뉴미디어라고 이제 SNS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동물 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물 보호 활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다 같이 뭐 단체 봉사 활동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하거나 그런 뭐 소소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동물 보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런 방송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굉장히 동물 관련된 문제들의 이슈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좋은 부분으로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동물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공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죠. 한국 사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과 동물이 올바르게 그리고 조금 더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조금 더 행복하게 공생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팟캐스트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양한 게스트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동물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어찌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현재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찌님은 기존에 국제 엠네스터에서 근무하다 이직하셨다고 해요. 우연한 기회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물, 하천, 생태 활동가로서 주로 한강이나 한강에 맞닿은 지류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IT에서 종사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화가 약간 덕후 같은 분위기도 갖고 계시네요. 어찌님, 누구신가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서울환경연합에서 생태도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활동가 어찌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생태 뭐 부서가 어디라고 하셨죠? 생태도시 팀이라고 이제 도시가 아무래도 발전이 많이 됐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발전이 됐다라는 건 그만큼 개발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환경 내에서 생태적인 공간을 보호하거나 또 난개발된 지역을 다시 생태화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요즘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와 이제 저희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집중하고 있는 일은 아무래도 한강에서 이제 생태적인 오아시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한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도심 속에서 자연적인 어떤 휴식처 같은 걸 찾을 때 아무래도 한강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렇죠. 네, 역설적으로 근데 한강이 가장 많이 난개발이 돼 있고 자연과 가장 거리가 먼 그런 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강에 나가도 이제 사람이 흙을 밟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모든 게 이제 콘크리트로 다 재단돼 있고 그렇죠.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화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고민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조가 사상 처음으로 녹조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좀 한강이 거의 썩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심각한 녹조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 역시 이제 한강이 개발이 되고 난개발로 인한 이제 후유증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는 조금 개선이 많이 된 상태인가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서울이나 특히 한강의 자연화를 위해서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진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댐이
필요 이상으로 저희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같은 경우에도 곳곳에 보시면 한강이 이제 본류 가장 굵은 이제 흐름이 있으면 한강을 따라서 안양천이나 무슨 이제 홍제천이나 그런 중랑천이나 굉장히 많은 지류들이 한강에 이제 합류를 해서 큰 본류가 생기게 되는데, 그곳에 굉장히 많은 이제 콘크리트 댐, 한마디로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녹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불필요한 시설물 때문에 녹조가 많이 창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는 댐을 더 지으려고 하거든요. 댐 높이도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 댐 두께도 더 두텁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반환경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지하고, 또 불필요한 댐들은 철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강의 흐름을 막아서 그 주변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면 그런 것들을 다시 자연화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요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댐이 생성이 될수록 환경이 점차 더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럴수록 이제 생명 다양성에 있는 동물들도 이제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네. 근데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댐도 사실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을 가둬가지고 무슨 홍수 조절 능력이라던가 뭐 농수로 확보라던가 특히 가뭄에 대비하는 네.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댐 자체를 나쁘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뭐든지 이제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댐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가 아예 분절이 되는 거죠. 같은 강임에도 불구하고 댐을 가운데 놓고, 댐이 생긴 이후부터 거기서는 이제 거의 교류가 없는 완전 지구 반대편과 같은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강이 아니라 이제 호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호수에서만 발생을 하는, 고인물에서만 발생하는 녹조 같은 현상이 이제 강에서도 생기게 되는 그런 일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한강에 이제 놀러 갔을 때 보면은 네. 한강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그거 정말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강 밑에 뻘을 파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뻘을 파서 이제 끌어내봤더니 강바닥이 아니라, 강바닥은 보통 모래바닥인데요. 네네. 강바닥이 아니라 이제 시궁창 흙바닥 같이 시커먼 뻘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고였고 썩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을 네.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서해의 이제 하류는 저희가 한강의 이제 하류는 서해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밀물 때 썰물 때 따라 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강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제 만조가 되게 되면 한강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노들섬 너머까지 바닷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민물 강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썰물이 되면 다시 빠져나가게 되고,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한강에 가서 보시면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가끔 보실 텐데, 네네, 많이 봤어요. 예, 그분들이 그 민물고기를 낚는다기보다 물때를 계산해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 낚싯대를 들어오면 한강에서 이제 바닷물 고기를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강은 여전히 바닷물이 반 정도 찼다가 빠져나갔을 땐 다시 담수가 됐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물 흐름을 보고 강이 흐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나가가지고 보게 되면 한강을 부분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한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보고 강이 흐른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류 쪽에 저희는 팔당댐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으로. 네네. 팔당댐이 가끔씩 방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방류되는 물을 보고 이제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겉보기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결국 안쪽에는 흐르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류 쪽에는 잠실수중보가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잠실수중보 위쪽은 상수원이기 때문에 수중 레포츠 같은 것도 불가능한 그런 상수원이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한강 중류가 있고, 하류 김포 쪽에 보면 신곡수중보라는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가운데 놓고 잠실호와 신곡보 사이 그 가운데 물은 그냥 어항 같은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댐을 넘어서 이제 물고기들이나 이제 다양한 이제 생물체들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물고기 외에도 넘어오는 동물이 있나요? 그게 아무래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좀 주제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실제로 하류의 신곡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어지게 될 때 그거 농수로 확보의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수가 들어오면 해수는 이제 농사 지을 수 없는 물이니까 보통 하류 하구뚝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막아서 담수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이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기 위해서 만드는데 지금 조금 애매한 건 하류의 신곡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물때가 되면 신곡보가 잠겨버릴 정도로 예, 물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조가 되면 신곡보 댐 위로 수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위로 바닷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금 의아한 점은 작년에 되게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네,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 선유도 쪽에서 이제 조깅하시던 분이 네. 이상한 물고기가 이제 죽어 있는 걸 보고 가까이 가봤더니 물고기가 아니라 돌고래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강에서 그러니까 돌고래 사체가 발견돼서 그러니까 되게 의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뉴스도 타고 그랬었는데 네네. 불과 한 2주 3주 뒤에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돌고래가 또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흔치 않은 일인데 연거푸 이렇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찾아보니까 그 돌고래가 원래 한강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우리 토종돌고래, 그러니까 상괭이라는 토종돌고래더라고요. 한국에 돌고래가 있었어요? 네, 저도 사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이제 찾아보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한국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고래종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안 쪽에 이제 돌고래들도 또 특히 토종돌고래 같은 상괭이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생긴 거로 말씀드리면, 일단 돌고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산오보라는 조선시대의 이제 어류 학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묘사한 모습이 되게 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같이 생겼는데 비늘도 없고 매끈한 피부에다가 그러니까 이름도 되게 특이하게 부릅니다. 물돼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돼지, 해도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돼지. 그래서 이제 바다에 사는 포류 유들을 다 이제 뭐 바다 표범, 뭐 바다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다 돼지를 이제 상괭이라고 불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약간 돼지 느낌이 나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날렵한 한편 생긴 것들이 돌고래처럼 이렇게 뾰족한 느낌 없이 동글동글하고 약간 토실토실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도 굉장히 먹습니다. 엄청 대식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스트들이 네. 하루 종일 먹어가지고 먹이 되는데 약간 고생을 했다고 할 정도로 네. 네, 그런데 그 상괭이 같은 경우에는 돌고래 종 중에 가장 작은 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이제 50c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강에서 죽었던 개체도 1m가 안 되는 70cm 정도 되는 개체, 그러니까 완전 어린 개체가 70cm. 네, 그렇죠. 네, 들어왔었고 성체가 돼서 가장 크다고 하더라도 2m가 채 안 되는 1.9m 이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돌고래보다는 훨씬 작은 종인 것이죠. 네. 근데 조금 재밌는 게 돌고래라고 하면 보통 먼 바다에 살고 있는데 이 상괭이라는 종 자체가 가까운 바다, 그러니까 연안에 살면서 얕은 수심에서 특히 민물을 오가면서 사는 특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돌고래는 민물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바다도 굉장히 먼 바다에서 무리지어서 사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네. 이 상괭이라는 종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돌고래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징이요? 기본적으로는 종도 조금은 다르고요. 그러니까 쇠돌고래라는 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고 이 쇠돌고래과들은 이제 모양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돌고래라고 생각하는 이제 돌고래들은 일단 주둥이가 뾰족하죠. 네네. 그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보면은 등에 핀, 그러니까 등지느러미가 이렇게 상어처럼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상괭이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없는 돌고래거든요. 민둥민둥한 거네요. 그렇죠. 얼굴도 동글동글하고요. 주둥이가 안 나와 있고 등에도 특히 등지느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어류가 아니라 이제 포유류다 보니까 네. 아가미 호흡을 못해서 필연적으로 호흡을 하러 폐호흡을 하다 보니까 물 위로 걔네들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돌고래를 봤다라고 하는 순간이 그 등에 있는 핀을 보고 네네. 숨 쉬러 나올 때 그 핀을 보고 돌고래를 봤다라고 하는데 이 상괭이는 이제 고래과 중에서 체구도 제일 작을 뿐만 아니라 핀이 없기 때문에 연안에 살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잔물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랫동안 토종 돌고래로서 살아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괭이라는 이름조차도 몰랐던 이유가 사실상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지가 않게 되고, 그래서 항상 상괭이가 발견될 때는 죽어야지만 발견이 되거든요. 죽어서 떠내려온 걸로 해안에서도 발견되고 작년처럼 이제 한강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상당히 귀엽게 생겼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네. 네. 되게 웃상이라고 하죠. 웃는 얼굴. 그렇죠. 네. 항상 그러니까 되게 무서울 정도로 죽어 있어도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평화로운 행복하게 표정. 죽은 네, 네, 네. 그래서 네. 행복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더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상괭이 사체를 직접 보신 거예요? 예, 사체를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상괭이를 제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체를, 그러니까 해안에 떠밀려온 사체를 본 게 있고, 두 가지는 이제 저희가 탐사 활동을 나가가지고 바다에서 이제 호흡하러 이제 수면에 떠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을 주로 보게 되는. 근데 그 두 가지 다 상괭이의 이제 살아서 헤엄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본 건 아닌데, 세 번째가 이제 아쿠아리움에 네네. 이제 전시되어 있는 전시동물로서 저희가 한번 보게 된 적이 있었죠. 아마 그때 제가 제일 자세하게 봤는데, 그때 제가 되게 큰 인상이 좀 깊어가지고 네. 발걸음도 잘 안 떨어지는 데다가 갔다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는 게 예뻐서. 네, 그 머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돌고래다 보니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이건 또 이야기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 아쿠아리움이 되게 크고,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묵대서 살다 보니까 원래 이제 물고기들은 보기가 어렵지만 특히 아쿠아리움은 되게 희귀한 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정말로 우리나라에 서식하지도 않는 다양한 이제 어종도 있고 뭐 킹크랩도 있고 각각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전시되어 있는데, 네. 그 모든 전시관에서 상괭이가 전시된 전시관이 가장 메인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저도 궁금했는데, 아무리 희귀한 바다거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라든지 네. 뭐 가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하지만 교감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 같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정말로 그 아쿠아리움에서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이 하는 제스처를 따라하고 사람의 행동을 오히려 이끌어내는 약간 그런 마력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네. 상괭이한테?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좀 괴롭혔죠. 그러니까 네. 다르면 이렇게 손을 흔들면 네. 걔가 이렇게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제 앞에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갸웃갸웃하면 걔가 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따라 움직여 주거든요. 이렇게. 진짜? 예. 그리고 제가 손을 흔들면 그 이제 짧은 지느러미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줘요. 정말 이렇게. 가능하구나. 저는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돌고래과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또 많은 아쿠아리움들이 고래가 잡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잡아서 전시를 하는 이유를 저는 그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상품성이 있다 보니까 애들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관객들하고 이렇게 호흡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가장 체류 시간도 길고 인기도 많은 것들이 이제 돌고래과들이고, 이제 한국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아쿠아리움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쿠아리움들이 가장 메인으로 내미는 게 돌고래, 그다음 범고래, 아니면 벨루가 같은 이제 백색고래 이런 것들을 들여와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아무래도 전시가 되고 있었고, 또 그 고래 역시 우리나라는 사실 고래 보호에 대한 고시 때문에 고래 포획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전시 목적으로도 포획이 안 되는데, 그 제가 갔던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괭이를 구조하고 치료한다라는 명목으로 명목이죠? 명목이죠. 네네, 명목이죠. 명목으로 전시를 하고 있었고, 그 전시관의 이름도 이제 상괭이 병원이라고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럴듯하게 지었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환님도 그렇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이제 전시동물에 좀 많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환님이 관심이 있는 바다거북 같은 경우에도 구조 치료한다라는 명목으로 많이 이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무렵이 되게 조금 의미가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전시되고 있던 상괭이의 이름이 5월이였어요. 5월이. 네, 근데 제가 갔을 때가 10월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5월 달에 잡혀서 5월이었어요. 아. 잡혔다기보다 이제 구조가 된 거죠. 거기 말에 의하면. 그렇죠. 구조가 된 거죠. 네네. 근데 그 당해년도 5월이 아니라 작년 5월. 그러니까 잡혀 그렇게 있는지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탈진해 있던 상태를 구조해가지고 치료를 해서 건강해지면 방류를 한다가 이제 그 아쿠아리움에서 내세우는 이제 키친 그러니까 그거 명분인데 작년 5월에 잡아가지고 1년이 지났음에도 방류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그 아쿠아리움에서 상품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특히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왜 방류를 안 하냐. 특히 그 5월이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리움에서 길러내진 게 아니라 야생의 개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야생의 개체를 친구도 없이 혼자 그 넓은 수조에 혼자 딱 가둬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시를 하고 오랫동안 돌려보내지 않으면 야생 적응력이 급격히 떨어지지 저 않습니까? 약간 순치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언론에서 한번 이제 맞은 거죠. 네. 근데 그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부랴부랴 방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언론에 이제 그런 압박이 없었으면 아직까지도 전시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고 특히 그 5월이 같은 경우에는 불쌍했던 게 그 아쿠아리움에서 이전에 전시했던 그 상괭이들은 또 2마리씩 이렇게 전시가 될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나마 친구라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5월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전시되고 있었고 특히 저는 그 놀랐던 게 그 아쿠아리스트들이 전시객들이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 찍는 행위를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괭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와서 손 흔들어주고 그러면 정말로 또 강아지처럼 와서 이렇게 놀다가 플래시를 팡팡 터뜨리면 걔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럼 반대편에 이렇게 머리를 박고 그러니까 시선을 둘 데가 없다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봐서 너무 귀엽고 이쁘고 또 보고 싶고 그런 한편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되게 만감이 좀 교차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진 같은 상태면은 네네. 사실 뭐 한 달 내에서도 다시 방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한 1년 넘게 그렇게 그 아이를 가둬두고 있다는 게 진짜 네. 안타깝네요. 그렇죠. 너무 시기를 놓쳤고 근데 대신 이제 방류를 하기 전에 네. 마이크로칩을 삽입해가지고 그 예전에 이제 전시동물이었던 돌고래, 뭐 제돌이, 제순이처럼 네. 그런 이제 경로 추적도 하고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하고 또 그런다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겠지만 방류 시기를 너무 놓친 건 조금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다.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 상괭이 5월이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이제 기장 앞바다에서 이제 어망에 이제 걸린 상태였는데 비슷한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방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많은 여력이 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할 텐데 먼저 방류됐던 제돌이 제순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무리에도 합류해 있고 굉장히 건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전시동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은 아니죠, 당연히. 네네. 근데 또 가서 보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빨리 그러니까 복지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저희 지금 대화가 길어져서 아마 1, 2부로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는 야 동지를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좋아요랑 공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저희 팟캐스트 야동지는 생명다양성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